저는 이제 서울에서 가상화폐를 채굴 한 마이닝 회사를 한 몇 군데 방문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제 학회 교수로 같이 방문했는데 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보통 이게 이제 이게 채굴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통 8개의 그 세트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요. 이것을 이렇게 쫙 장치해 놓고 보통 이 세트를 보통 100개 넘는 가지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어마어마해요. 큰 회사들.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이닝이 뭐냐면 블록을 제일 먼저 쌓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마이너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하는 작업은 비트코인이 10분 단위로 전 세계에서 10분 단위로 거래되는 것을 블록을 쌓아서 인정을 제일 먼저 노드들한테 받아서 최초의 블록을 만드는 사람이죠. 그 최초의 블록 만들면 처음에는 50비트코인을 줬습니다. 10분마다. 근데 그러다가 25비트코인을 주고 지금은 12.5비트코인을 받습니다. 그 12.5비트코인이 지금 받아서 그게 큰 돈이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거 하는데 내가 직접 이런 IT 하는 사람들은 직접 사무실 해도 괜찮아요. 직접 해도 되고 만약에 내가 직접 안 할 경우에는 아까 이거 어디 갔지? 안 할 경우에는요. 저기다가 투자를 하면 돼요. 투자하면은 그 투자한 만큼 내가 돈을 낸 만큼 내가 투자라는 건 요거 하나 사는 거죠. 요거 하나 사가지고 하면은 내 걸 가지고 마이닝 되면은 바로 내 모바일 폰에 오늘 비트코인 아니면 이더리움 몇 개 마이닝 됐습니다 하고 뜨고 바로 그것이 값이 얼마인가 거래소 상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보이는 건데 최초로 말이죠. 만개를 돌파한 암호 시장이 만개를 돌파한 데가 언제냐? 작년 4월 달에 만개를 돌파해요. 시장의 마켓이 만개를 넘었어요. 이때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엊그제 며칠 전에 조사해 보니까 현재 크립토커런시가 세계에서 2100, 이 크립토커런시 마켓 캐피탈레이션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2143개고 마켓이 18,000개 마켓이고요. 시장이 시가총액이 1770억 달러예요. 이 중에서 55% 정도가 비트코인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이 앞으로 이제 그 월드 에코노믹 포럼 얘기하면 엄청나게 앞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이 중에서 한국 것도 크립토커런시가 상당히 상위권에도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본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엊그제 이 조사할 때 보니까 5,000달러네요. 5,000달러. 사람들이 많이 줘.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그 시총이 큰 것이 이제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 아까 얘기했지만 비트코인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그 통하고 리플 세 번째가 리플이죠. 아까 이제 국제 송금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거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요 가격 얘기인데요. 보통 사람들 가격 때문에 얘기하는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2만 달러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제 떨어졌다가 4,000달러 떨어졌다가 한 5,000달러 정도 되고 있거든요. 요때 조사할 때가 얼마였나? 5,400달러, 5,500달러네요. 5,500달러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은 이게 금융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막 그 얘기하는데 금융을 제가 많이 하니까 금융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상품이 나올 때는 오버슈팅이라는 게 있어요. 과조정이라고 그래요. 과조정. 새로운 게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금융시장은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걸 돈부시라는 MIT 대학 교수가 실증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금융시장은 언제나 오버슈팅 현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버슈팅 현상이 꺼지면서 이렇게 제 가격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격이 우리가 2009년도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2009년 나왔는데 거의 거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상품이니까 아무도 이게 과연 돈인가? 이게 돈이라고 그러면 한국은행 아니면 영란은행, 페드에서 찍어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거 뭐야? 관심이 없다가 언제 관심이 있었느냐? 2013년에 처음으로 관심이 있었어요.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2013년에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데서 키프로스가 국가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키프로스 돈이 다 쓸모가 없어졌어요. 쓸모가 없으면서 키프로스에 부유한 사람들이 전부 다 뭘 샀느냐? 전부 다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을 좀 갖다가 왜 2017년에 이래 됐냐면은
이제 2017년 4월에 일본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일본이 지금 이제 굉장히 야심이 커요. 그것도 일본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겉으로 야심을 안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하고 이게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일본은 왜냐하면 미국이라 그러면 꼬박꼬박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일본이 1980년대 초만 하더라도 미국을 능가하고 세계를 제패할 걸로 다 전망을 했죠.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일본은 언제 미국을 능가하나 이기나 그게 유명한 책이었고요. 더 한국에서 좀 우스꽝스러운 책 하나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일본은 미국을 이기고 한국은 일본을 이긴다 이런 책이 나왔었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책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일본이 너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미국을 막 그냥 뉴욕에 있는 마철들로 사고 콜롬비아 영화사도 사고 막 난리 필 때예요. 미국의 한마디로 심장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떻게 했냐면 영국에 전화를 했어요. 그때는 G5였는데 미국, 영국, 일본은 하나 끼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하고 어디죠? 프랑스. 일본만 빼고 나면 다 친구들이에요. 얘네들은 뭐 재무부의 과장 때는 과장, 뭐 국장, 중앙은행 과장 때는 국장 때 서로 이렇게 하면서 퍼스트네임을 부를 정도로 친구들인데 일본하고 한국은 자주 바뀌면서 영어도 서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네 명이 이미 벌써 다 어떻게 했냐면 야 이제 일본 쟤들 말이야 돈 좀 벌었다고 너무 저렇게 껍죽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니까 그 아이디어가 나온 게 이미 일본이 이제 참여하기 전에 아이디어가 나온 게 그거 간단합니다. 일본의 엔화를 강시를 시키면은 일본이 하루아침에 갑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일본이 1985년 8월 15일 날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 모퉁이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5개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만나서 한 것이 플라자 회담이에요. 그때 뭐냐면 일본이 엔화가 달러당 350원, 60엔 가던 것을 100엔까지 떨어뜨린다고 합의를 본 게 바로 플라자 회담입니다. 그 한 방으로 일본은 완전히 간 거죠. 20년 불황을 그때부터 겪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 그 내용과 하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건 다음에 기회있으면 하기로. 그래서 그 일 이후로 일본은 미국을 무섭게 알기 시작했습니다. 아, 미국이라는 나라 간단한 나라가 아니구나. 그래서 일본은 지금 아베가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골프 드라이브 있잖아요. 트럼프 골프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그걸 가지고 뉴욕 15번가에 트럼프 사진을 찾아갑니다. 아베가. 찾아가서 그걸 하나 선물을 드리고 일본은 골프 제품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니까 제일 좋은 걸 금맥기 된 거, 금 도금된 거 들고 와서 촥 하고 나서 친하게 인사하고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한국 같으면 난리 나죠. 군력 외교라고. 일본은 그런 게 없습니다. 아, 아베가 실속을 다 취한 거죠. 그 뒤로 며칠 전에도 신문에 났지만 아베와 트럼프는 거의 가면은 와싱턴 근교에서 운동을 같이 합니다. 운동하면서 뭘 합니까? 할 얘기를 다 하는 거죠. 몇 시간 동안. 그리고 아베가 일본 의회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이러이러한 정책에 관해서 금리 정책이나 환율 정책에 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저렇게 승승장구를 하는 거예요. 미국이 다 그냥 봐주기 때문에 승승장구를 하는 거죠. 그게 일본하고 우리가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 그래서 2017년 4월에 뭘 하냐면 일본에 좀 이따 뒤에 나옵니다만 자금결제법이라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통과시켜가지고 그때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몇 년간 이게 뭔가 생각했는데 일본하고 미국이라는 이런 나라에서 화폐로 인정하는 걸 보니까 이게 간단치 않은 거래요. 전부 다 사기 시작하면서 한마디로 아, 이게 돈이구나 하고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가격이 급등을 한 거죠. 그러다 가격이 이렇게 지금이 제가 보기에는 시세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성격을 두고 미국에서 그 무렵에 2015년 9월에 미국 주은행 감독 협의체라고 CSBS라고 있습니다. Conference of State Bank Supervision인데 여기서 가상화폐 표준 규제 체계라는 걸 발표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가상화폐를 교환의 매개, 회계 단위 또는 가치정 이게 다 통하잖아요. 돈이란 건 여러분 돈의 기능을 하는 게 돈이에요. 돈의 기능이 세 가지죠. 교환의 매개와 회계 단위와 가치시장 수단. 다만 법정 통화는 아니다. 미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그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이어서 아까 저기 했지만 일본에서 또 2017년 4월부터 법원이 이때 만들어졌는데 2014월부터 일본 정부에서 이거는 직접 일본 정부에서 가상통화는 결제 수단의 하나로 재산적 가치를 지니며 지불 수단 기능을 갖고 있고 법정통화 교환 기능도 있고 전자거래 기능도 있지만 다만 법정통화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법정통화는 아니지만 통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이제 일 좀 더. 그래서 제가 각 나라를 다 조사해봤는데 조사해보니까 미국은 이렇게 화폐 또는 자산으로 표시하고 일본도 화폐로 표시하고 화폐로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영국은 프라이빗 커런시다 민간 화폐다 이러면 영란은행이 발행하는 것은 중앙은행 그 법정 화폐고 이거는 민간 화폐다. 독일은 금융상품으로 인정을 하고 스위스도 지방 정부 화폐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그래서 이거 화폐가 그럼 화폐면 거래가 돼야 되니까 거래소를 다른 나라는 대부분 다 등록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국의 제일 문제는 등록을 안 하면은 사람들이 거래소를 믿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래소가 안정돼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소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예컨대 뭐 해킹 방지 시설, 그다음에 고객 신원 확인, 그다음에 테러 방지 시설.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요걸 갖춘 거래소를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지금 이제 요건 제가 그걸 요약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디지털 화폐와 디지털 금융 시대가 열리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돈이라 그러면은 전부 처음에는 상품 화폐죠. 뭐 쌀 같은 거, 뭐 조개 껍질 같은 거 이런 거. 그다음에 금수 화폐, 금은 같은 거 쓰다가 그다음에 법정 화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폐라는 게 무슨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사실 법정 화폐 실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종이쪽에 불과해요. 여러분 종이 5만 원짜리 있잖아요. 5만 원짜리 만드는데 1,000원도 안 들어요. 5만 원짜리 만드는데. 근데 5만 원이라고 다 인정한다. 인정하는 뭡니까? 중앙은행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 키프로스처럼 국가 부도가 나면은 이게 아무 소용 없어지는 거죠. 지금 베네수엘라 인플레이션율이 뭐 300만%라고 그러고 뭐 그런 정도면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체가 다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화폐라는 건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화폐의 기능을 하는 거, 가치를 저장하고 거래 수단이 되고 교환이 척도되는 거. 화폐의 기능을 하면은 화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데 화폐를 정의할 때 M1, M2 이런 게 M1, M2, M3로 나눈 이유가 M1은 뭡니까? 요구불 내용하고 현금 통화, 바로 돈을 쓰는 거, 지급 결제 바로 쓰는 거. 그다음에 M2는 뭡니까? 조금 저축성 예금도 포함되는 거, 조금 이자를 포기하면 돈 기능을 하는 거. 세 번째가 뭡니까? M3는 좀 더 길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정의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M1 같은 거, M1, M2, M3가 있어요. 여기에 이거는 이제 현금하고 요구불 예금. 이거는 뭡니까? M1에다가 저축성 예금. 요구불. 근데 M3는 M2에다가 좀 더 큰 장기, 중장기 저축성 예금이 포함된 거죠. 근데 다시 이제 아까 영란은행처럼 지금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커런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커런시가. 디지털 커런시. 디지털 커런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각종 발행? 이거 발행돼야지 아까 일본하고 미국이 인정하고 영국이나 독일 다 인정한 것처럼 법정 중앙은행이 발행한 건 아니지만 화폐의 기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다 화폐의 기능을 하면 그냥 M1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이까지 포함해서 M2, 이게 다 돈이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화폐의 기능을 하니까 이것도 어딘가 포함되겠죠? 이것이 빨리 지급 결제가 되면 아마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요것은 민간이 발행하는 거예요. 민간. 그래서 이제 영국은 이걸 연구한 그때 프라이빗 커런시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 BIS 같은 데서 중앙은행도 이걸 발행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센트럴뱅 디지털 커런시 CBDC라는 걸 명명을 했습니다. 중앙은행도 이걸 발행해야 된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이게 결국은 블록체인으로 발행하는 블록체인이 엄청난 기술 발전인데
이것이 갖고 있는 아까 얘기한 거래 비용, 그다음에 신뢰, 이런 기술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술을 사용하되 토대로 한 CBDC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고민이 그겁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지금 현금을 찍어내잖아요. 요거는 이제 민간들이 요구를 갖는 거죠. 현금을 이게 법정 통화라는 거죠. 법정 화폐. 뭐 통화라고 하기도 화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지금 돈이라는 게 종류가 세 가지가 크게 이제 보면은 이런 거 요구불 저축예금 이런 거 빼고 제외하더라도 법정 화폐라는 게 있고, 민간이 발행하는 프라이빗 민간 화폐가 있고, 그다음에 CBDC 중앙은행 디지털 커런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비트코인을 처음 창안한 사토시 나카모토의 생각은 지금 중앙은행에서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서 이것이 인플레이션 요인이 되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래에 필요한 양만큼만 비트코인을 발행하기 때문에 이거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 아니고 정말 거래에 필요한 양만 찍어내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통화정책이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통화정책은 뭡니까? 경기가 불황이면 돈을 더 찍어내고, 불황이면은 머니를 찍어내고, 경기가 너무 호황이면은 돈을 줄여서 경기를 적당히 조절하는 거죠. 이걸 통화정책이라고 그러죠. 이 기능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예요. 이 기능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많은 전문가들 제가 책을 논문 같은 거 읽어보니까 이런 책이에요. 앞으로 이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의 혜택도 보면서 중앙은행이 하는 이런 기능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그 법정화폐에다가 CBDC를 발행하고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전부 화폐량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하면은 적절한 CBDC를 발행해도 중앙은행의 피아트 커런시, 법정화폐도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전 사회가 사회 전체적으로 프라이빗 커런시와 CBDC가 나와가지고 거래에 필요한 만큼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베이스로 한 거래가 일어나는 만큼 경제가 트랜잭션 코스트를 낮추고 트러스트 신뢰가 있도록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걸 역할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런 통화 정책도 할 수가 있도록 한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BIS 논문을 읽어보니까 BIS에서는 CBDC에도 이자를 부과해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이자를 부과해서 이자를 부과해가지고 이자를 부과하면은 이 이자를 높이고 낮추면서 CBDC의 양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통화 정책도 새롭게 바뀔 것이다. 그래서 영남행 같은 데 제가 3년 전에 방문했는데 그때 벌써 이미 박사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작년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되도록이면 한국은 안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론을 내놓고. 왜냐하면 정부에서 근데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몰라.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연구하는데 목적은 결론 이미 내놓고 하니까 좀 문제인데 영국이나 BIS 같은 이미 벌써 이렇게 여기까지 나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했지만 조금 전에 아까 저번에 우리가 그 브렉시션 전에 얘기한 것은 우리 금융산업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거고 지금은 통화정책이 이렇게 바뀔 거거든요. 중앙 통화정책. 이렇게 바뀐다, 앞으로. 그래서 통화정책도 이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이걸 아마 제 생각으로 한국은행도 CBDC를 발행하게 될 거고 이미 한국에서 많이 나온 프라이빗 커런시도 화폐의 기능을 하면서 이까지 고려 안 하고 이걸 고려 안 하고 한국은행에서 보는 통화만 찍어내거나 혹은 흡수하거나 그러면 그만큼 경제를 잘못 오도하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이미 나와 있는 프라이빗 커런시도 고려를 하면서 해야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혹시 뭐 질문 있나요? 뭐 궁금한 코멘트 같은 거.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발행을 해버리면은 현재 쓰고 있는 통화 정책을 저기다가 또 정정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엔 두 가지인데 제가 여러 논문을 읽어보니까 지금도 피아트 커런시를 쓸 수가 이제 양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면서 경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CBDC에도 CBDC를 발행해서 이자를 조절하면서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렇게 통화 정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 중요한 것이 경제가 지금 우리나라 총 GDP가 1,700조 원이에요.
지금 1,700조 원. 이 1,700조 원을 움직이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근데 지금 현재 한국은 한 10%라 그래봐요. 한 170조 돈이 필요해요. 이게 적정 통화라고 생각해요. 지금 실제로는 지금 한국은 한 7% 정도를 보는 통화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만 생각한 거죠. 7%가. 그러면 47, 49, 110조네. 110조. 120조. 120조를. 그런데 앞으로는 120조인데 이 120조 중에서 앞으로는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와 이걸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많은 거래를 하는데 디지털 커런시가 많이 나와 있어요. 프라이빗 커런시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걸 고려 안 하고 돈을 찍어내면 너무 많이 돈이 찍어내겠죠. 그런 현상이 생길 거예요. 이걸 고려해서 새로운 통화 지표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한국은행 같은 데서 많이 연구를 하고 또 우리 학교에서 이런 학교에서 디지털 커런시와 이런 걸 다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같이 이제 해서 해야 될 겁니다. 완전 새로. 그래서 여기 이제 디지털 커런시 CBDC를 이미 연구하고 있거나 그런 데예요. 이런 나라들 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참 모든 게 늦게 가고 있는 나라인데요.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 차이가 뭐냐 이런 것 차이는 이게 이제 발행 기간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탈중앙화 시스템이니까 없는 거니까.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상업은행도 등장을 하게 되고요. 또 암호화폐를 전문으로 투자하는 투자 펀드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기금들이 유럽에서는 유럽 블록체인 파트너십이라 해가지고 유럽에서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각 나라 간의 거래 같은 거 이거는 이제 본래 사토시 나카모토가 생각했던 것은 아까 달러처럼 비트코인은 국경 간 제약이 없는 글로벌 거래에 제약이 없는 통화로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글로벌하게 국경 간에 이렇게 그 파트너십을 서로 간에 그런 거래에 관한 규범이 있어야 됩니다. 유럽은 여기까지 지금 나가 있어요. 유럽 블록체인 파트너십을 출범을 이미 했습니다. 정말 한국은 유럽은 제가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고 독일 경제연구소에서 근무를 좀 하다 왔는데 유럽 사람들은 우리 동양 사람들은 한 50년 먼저 가 있어요. 최소한 생각하는 자체가. 예를 들면은 유로화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1991년에 연구를 해가지고 98년에 출범시켰죠. 이 유로화가 왜 출범했냐? 벌써 연구를 20년 이상 해온 거예요. 왜냐하면 1945년에 달러 기준 통화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달러만 가지고 안 되겠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미국 학자들도 주장을 했습니다. 좀 이따가 트리핀 딜레마라는 걸 보겠지만 트리핀 딜레마가 뭐냐 이런 거죠. 달러를 가지고 하면은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내려고 그러면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내야 돼요. 적자를 내야 달러가 많이 공급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이 적자가 너무 많으면 달러의 신뢰가 떨어지고 미국이 적자를 안 내려고 흑자를 내면 글로벌 시장에 달러 공급이 안 돼가지고 글로벌 경제가 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느 한 나라의 통화를 가지고 기축 통화로 쓰는 데 따른 딜레마다 해서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트리핀이라는 사람, 로버트 트리핀이 그걸 주장하면서 트리핀 딜레마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런 문제를 당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사실 1945년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영국의 존 메이나드 케인즈와 미국의 화이트라는 두 사람이 양국의 대표로 협상을 한 끝에 영국이 밀렸죠. 케인즈는 뱅코르라고 하는 국제 통화를 새로 창설하자고 했는데 미국이 막 자기 나라 통화가 왜냐하면 자기 나라 통화하면 얼마나 이점이 많으냐. 미국 사람들은 대개 집에 가면 차가 한 5대쯤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주말에 놀러 가는 차. 5대 굴리고도 일은 5대 굴릴 만큼 많이 하느냐 많이 안 해요. 그만큼 적자를 내도 달러를 찍어내면 되잖아. 미국이 1년에 적자 되는 7천억 달러 적자를 내고도 외환위기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달러를 찍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기축통화국의 엄청난 이점이죠. 그래서 미국의 완고한 고집에 영국이 양보를 해서 결국은 달러를 하다 보니까 이런 트리핀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 거죠. 그래서 1970년에 기어코 나중에 처음에는 달러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달러와 1달러 가면 1달러에 금 35온스를 바꿔줬는데 그것이 도저히 유지가 안 돼가지고 1971년에 금으로 바꿔주는 태환이라고 그래요. 태환 정기선을 닉슨 대통령이 합니다. 그 하자마자 유럽 사람들은 그때부터 달러 시대 한계가 왔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90년대에 유로화를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유로화를 창설했습니다. 그것도 20여 개국이 모여가지고 서로 합의가 안 될 것 같죠? 유럽 사람들 합의를 너무 잘해요. 유럽 사람들 합의 안 될 때까지 집에 안 가요. 정말 놀라운 게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는 독일은 우리나라는 뭐 오늘도 제가 어디 갔더니 막 노조하고 싸우고 있는데 싸우기만 하잖아. 독일에서는 3개월씩 협상을 해서 결론을 도출합니다. 싸우는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일을 이성 철학이다. 독일 이성 철학이 제가 왜 나온다 생각해 봤더니 독일은 이성주의 국가예요. 절대로 감성적으로 안 싸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가 이제 유로화를 탄생시켰잖아요. 아시아 지역은 그런 생각도 못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도 그렇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하면서 아시아는 지리 멸렬하죠. 그거 보면 제가 뭐 아시아에 있지만은 유럽 사람들이 앞서가는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벌써 유럽은 앞으로 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시대가 올 거로 생각하고 이렇게 유럽 블록체인 파트너십이라는 걸 출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했지만 법정화폐와 민간화폐가 공존하는 시대가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중앙은행의 역할이 줄어들겠죠. 그럼 중앙은행의 역할이, 이게 중앙은행의 역할이에요. 이게 중앙은행의 역할인데, 중앙은행의 역할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중앙은행. 이게 중앙은행 이 역할이 줄 수밖에 없죠. 본래는 옛날에 자유은행 제도가 있었어요. 자유은행 제도가 뭐냐면, 민간은행들이 다 돈을 다 발행했죠. 영란은행이라는 데가 생기기 전에 영국의 여러 은행들이 돈을 다 발행했어요. 그리고 가장 여러 은행이 발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은행 돈을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많이 줬어요. 근데 금리를 많이 주는 은행일수록 나중에 부실하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정보 비대칭성 문제예요. 결국은 나중에 살아남은 영란은행이 하나로 통일되면서 그래서 영란은행은 민간은행이에요. 통일되면서 세계 중앙은행이 됐죠. 그런데 그전에 자유은행 시대가 있을 때는 엄청 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K은행에 돈을 맡겼던 사람은 망했잖아요. 그 은행이 문을 닫았으니까. 엄청 혼란이 왔죠. 다시 앞으로 이런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거 뭐냐면 여러 군데서 디지털 커런시를 만약 아까도 2200개가 나와 있잖아요. 한국에도 한 200개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발행했어요. 200개 중에서 잘못 내가 그거 투자해서 돈을 갖고 있으면 그 회사가 망하면은 내가 돈을 다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혼란이 좀 오긴 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 아까 좀 통화정책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2027년에 티핑 포인트가 와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체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기술 혁신과 통화제도의 안정성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고요.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좀 전에 제가 막 얘기했던 국제 통화제도의 문제인데요. 지금은 달러, 유로, 엔, 파운드죠. 미래에는 여기다 암호화폐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많이 갖고 있으면 외환보유액이 많아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이 등락을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가격이 너무 불안정하니까 이게 뭐 실제 국제 통화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달러면 달러, 파운드면 파운드와의 연동돼 가지고 가격이 크게 변동하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등장을 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벌써 제가 조사해 보니까 크립토 커런시 마켓 캡에 한 상위 100위 이내에 최소 10개 정도의 스테이블 코인 들어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앞으로 이게 굉장히 주목을 받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좋은. 이렇게 이제 지금 국제금융 제도가 엄청 변해가고 있다는 얘기. 문제는 여기 핵심 문제 하나가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가 될 거예요. 미국이 옛날에 유럽에서 90년 초에 유로화가 출범할 때는 미국이 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왜냐하면 유럽은 사실 미국하고 같은 형제 국가예요, 형제. 그런데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일본이 예컨대 어떤 코인을 일본이 미즈노 코인을 발행했다. 한국에서 지스트 코인을 발행했다. 그래서 이걸 많이 쓴다 그래. 미국이 이걸 받아줄까 말이야. 역시 국제금융제도는 파워 게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코인으로 아시아 지역의 영내에서 통용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미국의 달러가 그만큼 위력이 떨어져서 미국도 이제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는 적자를 안 내거나 무역에서 적자 안 내려면 미국 사람들이 그만큼 덜 써야죠. 적자를 안 내거나 아니면 미국 사람들이 적자 안 내기 위해서 검소하게 더 생활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일을 더 열심히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사람이
맨날 그 놀다가 갑자기 일 열심히 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열심히 일하기 갑자기 공부하다 갑자기 공부하려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쉽게 그게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미국이 연간 7천억 적자를 내는 나라가 갑자기 이걸 흑자로 바꿀 수도 없고 그러면 계속 적자를 내면은 결국 미국도 아시아 지역에 만약에 에이시아 코인이라는 게 있다 그래봐. 에이시아 코인이 있으면은 에이시아 코인을 갚기 위해서 미국 돈을 벌어야 될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길 거니까 미국이 과연 이런 엄청나게 변화할 이 국제금융 제도에 관해서 미국이 어떻게 현재는 미국이 제일 크니까 어떻게 받아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여전히 문제가 남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냐면은 아까 드리핀 딜러만 얘기했고요. 제가 여기서 보는 바처럼 미국이 금리 인상할 때마다 국제금융 위기가 왔어요. 97년 위기도 이전에 미국 금리 인상, 여기 미국 금리인데, 페더럴 펀드 레이트인데, 연방기금금리, 미국의 통화정책금리인데, 금리를 올렸습니다. 올리니 아까 좀 돈이 빠져나갔죠? 빠져나가면서 금융위기가 온 거예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도 미국에서 금리를 갑자기 올렸습니다. 언제나 그전에는 금리를 금리를 내리면 돈이 달러가 많이 공급돼서 다른 나라에 많이 가서 다른 나라에 공장 짓고 막 했는데 금리를 갑자기 올리면 이미 공장을 돈도 없는데 돈이 나가니까 위기가 오죠. 2008년 전에도 엄청 금리를 내려도 돈이 많이 풀렸다가 갑자기 금리를 올리니까 또 금융위기가 오는 거죠. 지금 문제는 요번입니다. 이번에는 완전 제로 금리를 가서 돈을 엄청 풀렸어요. 원래 미국의 보는 통화가 9천억 달러밖에 안 되는 미국인데 지금 4조 달러예요. 3조 1천억 달러로 풀렸단 말이에요. 지난 몇 년간. 3조 1천억 달러 풀린 돈이 지금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요. 앞으로 금융위기가 안 올 것인가? 저는 장담하기 힘들다. 거의 올 가능성이 더 높다. 왜냐하면 과거 역사를 보면은 자,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럴 때 아마 일본이나 중국이나 유럽에서 암호화폐를 쓰자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스테이블 코인을 벌써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있고요. 거기에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참 국제금융이 앞으로 이런 거 엄청난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 그냥 엄청나게 아까 금융산업, 통화정책, 국제금융 제도에 엄청 영향을 가져오고요. 또 중요한 거 제가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포용금융, 부패금융, 포용금융 하나 얘기하면은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제 포용금융인데 지금 현재 약 25억 명 정도가 중국이나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이런 데 은행 계정 갖고 있는 인류 70억 중에 25억 정도가 은행 계정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그런데 모바일폰을 갖고 있거든요. 이 모바일폰을 인해서 쌍방거래가 가능해요. P2P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가상화폐를 공급하면 돼요. 그 어떤 일을 벌였냐면 뉴욕에 있는 자선단체에서 참 저는 이걸 보고 미국 사람들이라는 게 참 우리하고 좀 다른 거예요. 미국하고 아프가니스탄 오랫동안 전쟁을 했죠. 9.11 테러 사건 때문에. 9.11에 여러분 9.11에 3천 명이 죽은 전쟁 사건이에요. 미국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비행기가 공격해서 3천 명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그걸 그냥 해서 미국 대통령이 아니죠.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그 숨어있는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을 벌였잖아요. 몇 년간 전쟁을 초토화시켰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미국의 한 자선단체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여성들에 주목했어요. 여성들이 첫째로 모슬림 원리교는 제일 문제가 여성들을 완전히 사람 취급을 안 한다해도 관여할 정도로 첫째 공부를 안 시켜요. 둘째로 금융 계정을 안 줍니다. 은행 계정. 그러니까 남편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슬림은 뭐냐면 일부 사처제잖아요. 일부 사처제인데 4명의 정족수 언제나 바꿔도 돼. 이런 이게 왜 그렇게 가능하냐면 공부를 안 시켜서 잘 판단력이 없는 데다가 금융이 없어요. 거기에 주목한 미국의 뉴욕의 자선단체가 그러나 그 아프가니스탄 여성들도 모바일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모바일폰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 비트코인을 보내는데 그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받아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존과 연결해가지고 근데 그 비트코인을 받은 사람은 아마존에서 물건을 살 수도 그렇게 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돈을 갖다가 프로그램드 코인이라고 해서 반대 목적형 코인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암호화폐는 코드로 프로그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그 여성들의 교육을 하는 데만 쓰도록 이렇게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시리아 난민들 이걸 보자고 해서 유엔기구에서 시리아 난민들에게도 지금 비트코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난민촌에 있으면서도 모바일폰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식량을 사 먹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이게 엄청 아까 제가 중국에서 핀테크 있잖아요. 모바일 핀테크를 이용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거 하는 대출을 하는 것 그 측면이고 두 번째로는 이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금융 계정을 갖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포용 금융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 그게 새로운 굉장히 놀라운 건데요. 그걸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ICO 굉장히 늘어나는데 ICO는 아까 했지만 회사가 어느 회사가 이제 여기 파운더가 하나 회사를 만들려고 그래요. 만들면은 이제 그걸 회사가 자기가 그냥 하면 돈이 안 들어오고요. 기본적으로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요. 파운데이션을 만들면 이 파운데이션에서 돈을 모금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 토큰 퍼체이스들이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 그 토큰을 삽니다.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에서 이 토큰을 발행하는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파운데이션에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사실은 이 파운데이션이 이 처음에 설립자가 갖고 있는 회사지만 실제로는 법률상으로는 이 파운데이션이 상당히 독립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같은 회사가 스위스 주크에 파운데이션을 만들었습니다. 법인을 만든 거죠. 법인을 만들면 재단 설립해서 스위스 주크에서 돈을 모금합니다. 아니면 싱가포르, 한국 지금 주크, 싱가포르 뭐 이런 데서 많이 하죠. 그러면 한국은 ICO가 금지가 돼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하면은 스위스 주크에서 재단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재단에서 돈을 모금해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뭐 아까 했지만 트레이드 코인을 만든다, 아니면 무슨 뭐 게임 코인을 만든다, 뭐 등등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마 스위스나 주크 아니면 싱가포르 같은 데서 파운데이션을 설립할 수 하고 그 파운데이션이 사람을 잘 골라야 돼요. 파운데이션에 그 헤드하고 운영자를 잘 골라. 스위스 같은 경우는 반드시 헤드를 스위스 사람으로 쓰게 합니다. 아주 좋은 사람을 고르지 않으면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를 또 골라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스위스는 지금 현재 파운데이션을 설립하면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5대5로 쓰도록 하고 있어요. 그 스위스인들은 월급이 굉장히 높습니다. 스위스는 왜냐하면 1인당 소득이 $8만 정도 되죠. $8만 달러면 대졸 초임해도 한국이 $3만 정도인데 대졸 초임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죠. 한 4천만 원, 5천만 원. 그런데 스위스는 보통 대졸 초임이 1억이 넘습니다. 한 1억 5천 정도 되니까 엄청난 월급을 주고 그리고 거기 헤드 정도 되면은 뭐 연봉이 아마 한 몇 억을 줘야겠죠.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해야 되는데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능력 있는 사람이냐? 스위스 금융당국이나 싱가포르 금융당국 사람들하고 잘 접촉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돼요. 그걸 못해서 지금 실패하고 있는 사람이 현대예요. 좀 이따 현대가 지금 제일 하지만 제가 방문해보고 느낀 게 스위스 쭉 그 현대 재단을 방문해보고 이거 안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거기서 돈을 모금을 합니다. 모금해가지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 모금해서 이제 팔잖아요. 팔으면 그 돈을 갖고 들어옵니다. 갖고 들어와서 사업을 하게 되겠죠. 자, 이런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이 벤처 사업을 하면은 벤처 캐피탈이나 엔젤 투자자가 돈을 투자했죠. 근데 이 ICO라는 새로운 돈의 루트가 생긴 거예요. 새로운 돈 투자. 그 다음에 옛날에 엔젤 투자자나 벤처 캐피탈에 투자한 돈들은 회수하려면 코넥스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돈을 회수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루트가 생겨. 이걸 금지하면은 이런 그 스타트업들만 더 우리나라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청년 일자리를 뺏는 거죠. 지금 청년들이 컴퓨터 학교 나오고 뭐 합니까? 컴퓨터 학교 나오면 저는 대표님들이 그냥 80%는 여기에 새롭게 한번 도전해보라고 싶어요. 취직하지 말고. 뭐 크게 하면 도전하는 거지 뭐. 아까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시스템. 이걸 지금 이제 한국은 못하고 하고 있다는 새로운 기술 발전과 더불어서 새로운 자금 조달 시장과 새로운 자금을 이렇게 거래하는 시장을 우리는 봉쇄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017년 아까 얘기했죠. 4월 달에 일본에서 그런 조치가 내놓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면서 2017년 6월 달부터 ICO 펀딩이 엔젤이나 벤처보다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2011년 통틀어 가지고 ICO 펀딩이 벤처 캐피탈의 엔젤 투자 펀딩의 3배 정도 많았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제일 많은 게 2017년 제일 많은 게 HDAC이라고 현대에서 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파일코인 뭐 중등등이 있는데 문제는 이건데 HDAC. 벤코르가 바로 이 뭐냐면 이게 스테이블 코인 중에 하나예요. 본래 케인즈가 얘기했던 벤코르라는 이름까지 똑같이 차용했더라고요.
이 현대 H닥이 지금 거의 얼마입니까? 26억 달러면 얼마죠? 아니다, 1,100만, 1,000만, 1억. 2억 6천만 달러 하면은 약, 3천억. 3천억 모금한 거예요. 3천억 모금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3천억 모금했는데 제일 문제가 이걸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했지만 파운데이션에서 이게 파운데이션 설립하잖아? 설립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 파운데이션을 설립한 이 파운데이션 재단이니까 인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인가를 어느 나라든지 금융당국 인가를 합니다. 싱가포르는 마스, 스위스는 핀마라고 그래요. 파이낸셜 인더스트리 모니터리 오소리티라고 핀마인데 핀마에서 파이낸셜 마켓 오소리티, 파이낸셜 마켓 오소리티 핀마에서 인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스위스 제가 들으니까 H닥이 지금 2017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가를 못 받고 있어. 이게 큰일 났어, 지금요. 인가를 못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3천억이나 모금했잖아. 한국 돈 3천억. 3천억을 토해내거나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고소고발을 할 거예요.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한국에, 왜냐면 이게 큰 문제가 생기면 한국에 다른 벤처 ICO 할 사람들이 다른 글로벌 투자자가 한국에 투자를 더 안 하겠죠. 한국은 다 사기꾼이 많고 나겠어요. 이것 때문에 저희 학회에서 사실은 스위스도 방문을 하고 스위스에 가가지고 스위스에 있는 주정부의 주장관이라든지 뭐 6명을 한국에 불러가지고 컨퍼런스도 하고 했는데 그 기회를 활용을 못해요. 이 테조스라고 있는 테조스라는 것도 사실은 이 테조스가 2008년도 요거 이제 제일 그 후에 가장 많이 한 사람이 거의 9천억을 모금한 텔레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러시아의 회사는 9천억을 모금. 이게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ICO라는 게 잘하면은 화이트 페이퍼를 잘 써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믿고 하면은 괜찮은 아이템만 찾으면은 지금 돈이 필요 없는 시대예요. 제가 여러분 정말 부러운 게 옛날에는 제가 공부밖에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뭔가 돈이 없어서 공부해야죠. 지금은 사업을 하려고 아이디어만 가지면은 돈은 이렇게 들어와요. 지금 아까 했지만 제가 건국대 금융IT학교에 제자 2명이 창업을 했어요. 창업해서 한 사람은 싱가포르 가가지고 한 500억 정도 모금하고 한 사람은 한 7, 8억 정도 모금을 했대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 사람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모금을 했네요. 자, 이렇게 지금 ICO가 돌아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투자한 사람 보호해야 되겠죠? 투자자 보호. 투자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첫째는 거래소를 정비해야 됩니다. 아까 거래소가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게 등록이나 인가를 받아서 건전한 거래소를 육성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거래소 정비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어느 가상화폐가 좋은지 어느 암호화폐가 좋은지 신용평가제도 구축돼야 돼요. 신용평가제도.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도 뭐 트리플 A, 뭐 더블 A, 뭐 A, 뭐 등등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걸 해줘가지고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좀 하는 게 필요하다면 앞으로 하면 이런 것도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암호화폐를 근데 다른 나라는 이렇게 ICO 금지한 국가는 이제 중국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고요. 중국은 또 속셈이 또 있습니다. 한국은 무작정 그냥 금지하고 있어요. 정말 답답한데 다 이렇게 지금 이제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을 준수해서 적격 투자자 이게 왜냐하면 투자해가지고 손실 보면 안 되니까 은행이나 투자 금융회사 그다음에 개인의 경우에는 연간 20만 불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 부부 합해서 30만 불 있는 소득만 투자하라는 그러니까 투자해서 내가 돈을 좀 잃어도 손해를 봐도 괜찮은 사람은 투자하라 그런 얘기고요. 스위스에서 이제 내놓은 그 핀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걸 미리 말이죠. 프리파이낸싱, 프리세일 미리 이제 토큰을 팔아서 돈을 모금했다. 그거는 전부 증권형으로 봐서 미국 스위스 증권거래소의 규정을 준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외에 증권형 토큰, 페이먼트 토큰이라고 해요. 지불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그 다음에 에셋 토큰, 증권형 토큰이 있는데 이 증권형 토큰은 무조건 증권을 간주해서 증권거래법을 준수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증권을 간주를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현대 H닥가 뭐가 문제냐면은 미리 이제 H닥 토큰을 팔았는데 그러면 증권행위잖아. 증권행위인데 스위스 증권거래법이 준수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이 사람들 만나 얘기한 게 뭐냐면 제발 좀 그러면 스위스 찾아가가지고 정권에 찾아가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좀 물어보고 그걸 해결해서 보완하고 그렇게 성공한 게 미국의 테조스라는 데인데요. 테조스 같은 데서 처음에는 허가 인가가 안 되다가 그걸 보완해가지고 나중에 인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걸 안 하고 있어요. 이게 한국 사람 제일 문제가 어디 가면 저는 가가지고 그때 스위스 가가지고 뭐 그냥 그 아까 했지만 스위스 뭐 주정부에 장관도 만나고 다 만나서 우리 학교에서 했는데 나중에 스위스 그 이제 뭐 한국에 있는 사람들 제가 물어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만나지도 않고 있고 일도 안 하고 있고 정말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여러분 이제 앞으로 혹시나 이 ICO를 하시게 되면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들 도움이 필요하겠죠. 자 앞으로 이제 이런 점점 이런 새로운 그 표준화들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자율 고객 신원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 시간 좀 빨리 지나갈게요. 지금 이제 제가 이번에 한국행 암호화폐가 너무 지금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가이드라인을 제가 만들어 본 건데 일단은 미국식으로 적격 투자자 제도를 활용해 줬다. 돈이 있는 사람은 투자를 하기 허용해 주라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현재 우리는 ICO를 금지하다 보니까 국부 유출이 너무 심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여기 보면 한국은 이거 전부 다 그냥 안 하고 있다 보니까 한국은 어떤 식이냐? 법도 없이 그냥 규제하고 있어요. 암호화폐 실체를 인정 안 합니다. 암호화폐 자체를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법무장관 나와가지고 돌덩어리다 뭐. 돌덩어리도 왜 돈이 비쌌냐 뭐. 그다음에 암호화폐 거래하는 것은 유사수신행위다.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자. 지금 통신판매업자는 뭐냐면 그 우리 아가씨들이 뭐 홈페이지에 그 쇼핑몰 운영하는 이게 다 통신판매업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신판매업자가 한 400만 개 된다고 그래요. 이 400만 개 중에서 어느 통신판매업자가 톡 거래소인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건전한 거래소를 육성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영세한 거래소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온갖 해놓고하는 걸 많이 내놓다 보면 거기에 그냥 꼬이면 돈을 투자하면 돈을 잃게 시켰죠. 그런 투자 피해가 생기는 거죠. 왜 이렇게 방치하는지 도무지 내가 이해를 못해서 우리 학교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혹시 뭐 잘 알겠지만 그 얘기인데요. 이게 옛날에 영국에서 이거 들어보셨죠? 레드 플래그라고 적기조례라고 그래서 들어보신 분? 여기서는 못 들어봤어요? 이게 적기조례 뭐냐면 영국에 처음으로 이제 이게 그 전기장터 근데 가스 이제 엔진이 나오고 자동차 엔진 장터 나올 때 마찰 쓰다가 그럼 마부들이 일자리가 없잖아. 그래서 영국에 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1800몇 년에 법을 만들었는데 마차처럼 사람 앞에 적기를 들고 가게 하고 그보다 차가 빨리 가면 안 돼. 이 넌센스 같은 법이 영국에서 80년인가 얼마가 계속이 됐습니다. 이 넌센스 같은 법. 그래서 영국에 자동차는 제일 먼저 만들고 기술이 다 독일을 넘어서 독일만 자동차 강국이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 계속 금지하면은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암호화폐 산업이 이렇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자. 이건 뭐 여러분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가? 회사가 대체로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조사를 한 건데요. 지금 이보다 더 많겠는데 ICO를 한 회사가 한 124가. 그다음에 그 ICO 해가지고 그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한 회사가 거래소에 거래된 회사가 81개. 그다음에 ICO를 준비 중인 회사가 38개고. 현재 암호화폐 거래는 56개 정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아까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파악이 안 되는데 대충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이외에도 한 200여 개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한국도 지금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거래소들이 세계 탑이에요. 근데 이게 어거신 보니까 이게 2018년까지면 탑이었는데, 2017년까지 작년에 최근에 우리나라가 규제를 하지만 마도해가지고 30위로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새로운 산업을 그러니까 전부 다 해외로 탈출합니다. 네이버는 싱가포르에 거래소 비트박스 설립하고 암호화폐 링크를 발행했습니다. 네이버 링크가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카카오도 일본에 그라운드엑스 설립하고 암호화폐 클레이를 발행했습니다. 비썸도 홍콩에 비썸덱스 설립하고 업비트도 싱가포르에 그걸 설립하고 넥슨도 유럽에 코인원도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국은 딱 규제하니까 좋은 일자리들이 다 해외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 정도 아니고 앞으로 이걸 통해서 새로운 산업들이 블록체인 기반 산업들이 안 되고 있다는 문제죠. 자, 그 대신 중국 업체들이 우리나라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까 이게 법이 없다고 그러죠. 현재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암호화폐 실질 인정 안 하니까. 법이 없어서 윈도우 가야 되는데 전화로. 어떤 사람이 이런 식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벌었냐면은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굉장히 이제 정부에서 문을 닫게 하려고 그러는데 암호화폐 거래하려면 은행에 계좌가 있어야죠. 은행 계좌를 폐쇄하라고 압력을 내렸단 말이야. 뭐 암호화폐 거래소가 난리가 나서 은행 계좌가 폐쇄되니까. 근데 그 보나마나 금융당국이 은행에다가 압력을 가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암호화폐 거래소가 금융당국에다가 물어봤노. 왜 우리 거래 계좌를 폐쇄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우리 지시한 적이 없다. 은행이 알아서 한 거야.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중국 업체들은 어떻게 합니까? 중국 업체는 그러니까 중국 업체 들어와서 거래해도 단속을 못 해. 중국 업체는 그런 윈도우 가이던스 말을 안 듣거든. 그러니까 중국 업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용을 뭐 이러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전에 강의했던 포스코인 같은 것도 HDAC 전부 스위스에서 ICO를 했고요. 메디블락은 지브롤터에서 하고 글로스포 같은 거는 글로스포 이게 왔다 갔죠. 홍콩에서 만들어 ICO를 하고 뭐 전부 이런 식이에요. 카카오 같은 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일본에 뭐 네이버도 일본에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 전부 ICO를 하고 있는 고급 일자들이 전부 해외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래 되면 이제 벤치 자금 조달도 안 되고 창업 생태계가 붕괴되고요. 이거 하려면 법률이나 회계법인 컨설팅 그런데 굉장히 관련 서비스 발전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전부 인력 양성 같은 거. 아까 제가 했지만 인력 양 스위스의 쭉 같은 데서는 스쿨 오브 인포메이팅 테크놀로지는 학생이 1,600명인데 교수가 600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교수 한 명이 학생 두세 명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 인재를 키워내고 있고요. 이런 것들 우리나라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참고로 저기 지스트는 교수가 몇 명이죠? 1대씩. 어? 1대씩. 1대 1명당 학생이 아니죠. 10명. 너무 많아. 학생 5명 이하로 줄여야 되는. 그냥 제가 스위스에서 물어봤더니 그 스위스 아까 했지만 그 에버레저라고 다이아몬드 코인을 만든 그 교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교수가 내가 물어봐. 제일 먼저 아니 교수 한 명이 스위스 연봉도 뭐 최소한 몇 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학생 둘 가지고 등록금 받아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교수가 당 학생을 우수한 학생을 키워내잖아요. 2명, 3명이니까. 그 학생들이 암호화폐 회사에 가가지고 일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 암호화폐를 하나 만들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학교에다 기부를 한대요. 서로 윈윈하는 생태계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자체가 우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그 대안으로 특구를 육성해야 돼. 왜냐하면 이제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가 너무 높거든요. 그리고 규제가 너무 많은데 이걸 한꺼번에 없앨 수는 없어요. 너무 사회에서 규제가 많아서 규제 저항세력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보이는 것은 특구를 그냥 지정해가지고 그 특구 내에서는 좀 유럽처럼 하자. 특구 내에서는 그냥 근데 법인세 같은 경우는 쭉 14.6%예요. 우리는 25%잖아. 근데 싱가포르 15%거든요. 이걸 고려해서 스위스는 2020년까지 12%를 낮춘다고 그래요. 우리는 도저히 우리 갈 수가 없죠. 세금이 막 복지다 뭐다 막 퍼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특구 내에서는 좀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동아시아에 있는 ICO 화장을 회사들이 한국으로 올 거예요. 한국으로 오면 한국이 디지털 강국이 될 수가 있다. 인천 송도라든지 부산 해운대라든지 제주 같은 이런데 하면은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또 제가 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그러면 이제 외국에 이건데 스위스 제가 방문하고 찍은 사진들인데요. 스위스에는 저기 쭈크란 조그만 도시에 300여 개의 블록체인 암호화폐에서 운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립토 벨리라는 게 생겼는데 이겁니다. 아, 정말 무지 아름다워요. 정말 가서 탄성이 나옵니다. 이게 스위스 쭈크란 도시예요. 이것밖에 안 되는 도시에 블록체인 암호화폐 회사가 300개나 들어와 있습니다. 제일 큰 회사가 이더리움 재단이죠. 이더리움 2014년에 만들어진. 야,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이제 알프스 산들이고요. 멀리 보이는 이 산이 아마 제일 높은 산이 뭐죠? 제일 높은 알프스 제일 높은데 뭐죠? 융프라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수를 갔다가 융프라에 가봤는데
블록체인 회사를 비롯해가지고 3만 2천 개의 기업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 일자리가 10만 개가 생겼는데 인구란 게 주 전체 합해가 쭉 시내는 3만 2천 명이고요. 전체 합해가 12만밖에 안 되는데 일자리가 10만 개예요. 노인들 애들 빼고 나면 전부 일자리가 2개씩이에요. 일자리가 뭐 사람이 없어 난리야. 참. 제가 얼마나 이게 일자리가 붐비냐면은 제가 갔을 때 호텔을 못 구해가지고 쭉 시내에서 한 30분 이상 떨어진 시골 여관에 가서 잤다니까요. 그 정도로 1년 내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참. 그래서 이걸 이제 근데 그 일자리 할 수 있는 여건이 랭킹이 싱가포르 그다음에 쭈크가 쭈릭 바로 옆에 있거든요. 요런데 항상 탑이에요. 이런 회사들이 다 이제 들어와 있고요. 크립토 랩스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일종의 창업 공간이죠. 하면은 이제 회사뿐이 아니고 이런 창업 공간들이 엄청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요. 뭐 하여튼 이 유명한 이제 회사들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회사들도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지금 뭐 쭉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못 되나? 하드웨어는 너무 잘 돼 있는데 너무 규제가 많아서 너무 안 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제가 이것만 허용하면 우리가 스위스 쭈크를 보면서 우리가 규제만 안 하면은 우리가 왜냐면 이게 하드웨어가 초고속 통신망이 있죠. 모바일 발전에 있죠. 반도체에 있기 때문에 세계 넘버원가는 우리가 세계에서 한 번도 금융에서는 세계 중심이 된 적이 없었는데 디지털 금융 시대에는 우리가 세계 중심이 될 수가 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융당국의 몰 이해와 규제 때문에 안 되고 있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마치고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좀 하시고 마치죠. 예. 그러니까 여기 첨단도 특구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첨단 특구를 과기원 주변에 있는 첨단 특구에서 축구처럼 이렇게 금융 중심지로 좀 키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제화 도시로 광주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 치스트 중심대 가면 되죠. 국제화 도시로 키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반대를 하는데 왜 정부에 반대를 하죠? 그러면 이제 정부에다가 우리가 특구에서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요구를 해야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생각을 해줄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을 다 바꿀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법인세가 현재 25%인데 최소한 동남아에 있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하려면은 싱가포르보다는 법인세가 낮아야 될 거예요. 싱가포르 15%고 싱가포르는 영어를 쓰죠. 환경이 너무 살기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 15% 이하로 법인세를 낮추는데 특구 내 광주에 근데 뭐 광주 특구다 그러면 광주 특구에서는 법인세를 낮춰요. 두 번째로는 여기는 규제 프리존이 돼야 돼요. 스위스가 완전 규제가 없어요. 제가 정말 놀라운 규제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청년이 창업하잖아요. 누가 만약에 학생이 창업한다 그러면은 24시간 이내에 온라인으로 허락해줘요. 오락하란 말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처음에 내가 창업을 하려고 해보니까 사무실이 어디냐? 아니 지금 대학 졸업한 사람이 창업하려는데 사무실을 낼 돈이 어디죠? 그다음에 자본금이 얼마냐? 아니 자본금이 어디 있느냐고 내가 지금. 그런데 영국이나 스위스에서는 그걸 안 묻습니다. 서로 연락할 메일 박스만 있으면 되고요. 그런 규제 프리.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저런 금융회사가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ICO 그런 IT 블록체인 회사들 돈을 투자할 펀드들이 있잖아요. 펀드 회사 이런 게 들어오는. 그 세 가지가 규제가 프리돼가지고 여기서 ICO도 허용해주고 한다 그러면 그런 회사들은 자동적으로 들어올 거예요. 자동 들어오죠. 제가 보기에는 딱 우선에 두 가지만 갖춰도 법인세를 한 14% 정도 싱가포르 좀 낮게 그 다음에 규제 프리존 해가지고 광주 다 안 할 거야 아마 허용 안 될 거고 치스트에 있는 요 중심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구죠? 여기 첨단 특구. 첨단 특구 이미 첨단 특구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광주 첨단 특구를 블록체인 특구로 해달라고 정부에 청원을 하는데 그것의 요건이 뭐냐? 법인세를 한 13% 싱가포르를 경쟁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규제 프리존으로 요 두 가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건데 왜 안 돼? 내가 그래서 미치겠어요. 정말 간단한 건데 안 해요. 그거를 영국 같은 경우 영국은 제가 재작년에 갔었는데 영국에는 2011년에
그때 수상이 누구야? 그 보수당 출신인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아니 2011년이니까 하여튼 그 수상인데 이 사람이 새로운 시대에 영국이 지금 금융 중심이 넘버원이지만은 새로운 시대에 뒤지면 안 되니까 2011년에 이미 벌써 캐피탈 오브 핀테크를 선언했어요. 핀테크 수도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런던 테크 시티라는 걸 만드는데 거기서 한 게 바로 그 조치예요. 법인세 낮추고 규제 프리존. 여기도 만약 광산 특구다 뭐 광견 특구다 그러면은 우리가 광주 여기를 갖다가 한국에 아니 좀 크게 잡아가지고 캐피탈 오브 핀테크 캐피탈 오브 에이시아를 하겠다. 그게 뭐냐 그 두 가지. 진짜 간단한 거거든요. 그거 하니까 영국에서 어떻게 어떤 일이 생겼냐. 영국 내에서 런던 내에서 30만 개 일자리 생겼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아무 규제가 없으니까 전부 창업을 했는데 거기 너무 성공한 나머지 영국 전체의 클러스터가 23개 만들어가지고 5년 내에 150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런 걸 안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혹시 또 다른 또 그러면 그거 하면 우리 이것은 중심대가 저도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봐요. 저는 뭐 전적으로 제가 도와서 이게 동안 첨단 특구라고 그랬잖아요. 특구 혜택이 뭡니까? 그것도 없이 규제 풀이도 안 하고 법인세도 일 안 하고 그럼 특구로 아무 혜택이 없는 거죠. 그거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기업뿐이 아니고 동남아에서 그거 못하는 사람들 한국이 IT 강국이기 때문에 많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부에서 말하는 거는 블록체인 연구는 해도 좋고 블록체인으로 창업을 해도 괜찮은데 암호화폐는 하지 말아라. 그게 왜냐하면 정부에서 암호화폐가 뭔지 블록체인이 뭔지 이해를 못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제일 한심한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이거 얘기하는 공무원들의 상당수는 30년 전에 행정고시 본 사람들이거든요. 30년 전에는 이런 기술이 있지도 않았지만은 그때 행정고시 딸딸 외워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그거 하잖아요. 우리 잘 알지만 행정고시 본 사람들이 학교 정상적인 과목을 듣긴 합니까? 고무줄 신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맨날 법조만 외우고 있다가 되고 지금까지 앉아서 맨날 규제만 하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알지를 못해요. 저는 오늘도 출장 오면서 이 관련된 책을 가방에 넣고 가방 좀 메고 다니지만 보지만은 내 이런 공무원들 정말 답답해요. 그런 사람들 앉아 있으니까 우선 내 있을 때는 하지 마. 나 겁이 나서 뭐 내 사고 나면 못해. 그 다음 사람이 오잖아. 그럼 너 내 있을 때는 하지 마. 뭐 이런 식이에요. 그 10년 가다 못해요. 근데 결국은 그런 분들한테 승낙을 얻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이 뭐가 돼야 돼요? 한 가지 전략은 정치인이 여기는 강조에 뭐 누구 국회의원이 모르겠는데 정치인이 나왔다. 예? 아니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나왔다 그러면은 공무원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미국 같은 데는 공무원이 어떻게 되냐면은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미국에 저는 다른 거 모르겠는데 저는 금융을 하니까 금융 쪽의 공무원들은 월가에서 잔뼈 굵어서 최고의 전문가가 들어가요. 우리가 유명한 미국의 페드 의장을 지낸 그린스팬. 그래서 월가에 최고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발탁에 대해서 가고 미국의 재무장관 이런 사람 다 현장에서 뼈가 굵어서 현장 전문가들이 우리는 행거시 봐가지고 행거시 없애야 되거든요. 저는 행거시 폐지를 주장한 사람인데 행거시 폐쇄무익하고 너무 우리나라의 만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행거시 돼가지고 30년 동안 있으면서 아무 공부도 안 해.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누가 밥 사주고 운동 다 시켜주고 다 해주니까 뭐하러 합니까? 인센티브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규제를 안 내는. 규제를 내놓는 순간 누가 밥도 안 사주거든. 그게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스템을 바꿔야 돼. 미국에서 그리고 퇴직하고 나면 민간으로 올라오고 그래. 또 민간에 뭐 장 같은 거로. 미국은 정반대. 미국은 민간 부분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능력 인정받은 사람들이 정부의 정책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1사분기 성장률 3.2%가 된 건데 우리는 반대죠. 혹시 질문 또 그런 데 있나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CDBC랑 디지털 커런시의 이 관계에 있어서 CDBC는 국내의 화폐 통화량을 조정하는 것 같고 디지털 커런시는 국가 간의 국경이 없이 세계적으로 되는 것인데 그러면 CDBC가 어떻게 디지털 커런시에 들어가는 통화량을 파악하고 그거에 맞춰서 CDBC 좋은 생각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달러 같은 게 국제적으로 거래가 되잖아요. 그럼 달러가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원화로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국내에서 말렸고 그럼 그게 통화량에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통화라는 게 두 가지. 하나는 해외 부문이 있고 국내 부문이 있는데요. 글로벌하게 통용되는 통화가 국내에 사용되는 부분은 해외 부문이죠. 지금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만약에
민간 프라이빗 커런시는 글로벌하게 통용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아마 또 그것대로 계산이 돼가지고 통용이 돼. 만약에 미국에서 만들어낸 예컨대 무슨 뭐 이더리움 회사가 만드는 통화를 이더가 한국에 얼마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다시 한국에 통용될 때는 한국에 들어와서 통용되면 그거는 이제 한국의 통화로 간주가 해도 되겠죠. 지금도 달러를 한국에 들어오면은 달러를 원화 환율을 계산해서 그만큼 통화량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하고 나가면은 또 통화에서 그만큼 줄어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이쪽에 네, 제 생각에는 어떤 블록체인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규제를 하는 어떤 정부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약간 30년 후에나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디지털 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님께서는 몇 년 이내에 우리나라 아까 우리 이제 이영래 교수님하고 그 얘기 했는데 30년 뒤에는 이미 늦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1990년도에 인터넷이 나왔잖아요. 90년대 초에 나와서 그때 지금처럼 닷컴 버블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회사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승자가 된 게 뭐냐 윈도우라든지 애플, 윈도우, 그다음에 MS, 그다음에 또 이제 애플, 그다음에 구글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것이 지금 한계에 도달한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중앙 집중식 인터넷이거든요. 애플, 윈도우, 아까 우리가 구글 했지만 이제는 디센트럴라이즈 분권화된 인터넷을 한마디로 분권화된 인터넷 이걸 이제 하는 게 지금 2000년 2009년도에 나왔으니까 2000년 중반 이후에 나온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것도 한 30년쯤 지나면은 우리가 상상지 못한 새로운 시스템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어쩌면 그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러면 자꾸 아무나 가만히 있으면 어찌 되느냐. 1700년대 중반에 산업혁명의 뒤진 국가는 300년 동안 후진국이 됐고요. 식민지까지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세대에는 우리가 또 어떤 수모를 당하고 살지 모릅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하드웨어 쪽에서 너무 세계 넘버원인데 넘버원을 갖고도 이 규제 때문에 안 되고 있다는 거 너무 안타까워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30년은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나오고 우리는 그만큼 후진국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까 미국 금리하고 달러 패권에 대해서도 미국 금리하고 달러 패권에 대해서도 약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금리를 올렸다가 이제 올리면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경기 침체가 오고 이제 신흥국 위기가 오고 그런 사례를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금리가 이제 다시 오르고 있고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아까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아시아 국가나 뭐 그런 데서 이제 암호화폐를 이제 사용하자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이제 그러면은 분명히 미국으로서는 달러 패권을 지키려고 이제 할 것이고 그러면 분명히 충돌이 암호화폐하고 달러 시스템 간에 이제 충돌이 예상이 되는데 그런 사건이 발생되면은 이제 미국으로서는 이제 어떻게 무슨 선택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궁금을 하고 이제 그것이 또 달러 패권하고 이제 암호화폐하고 이제 어떻게 타협을 잘 볼 수가 있을 것인가 이제 그게 가장 어려운 과제예요, 사실은.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보기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진영에서 미국의 달러 패권을 인정하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경찰 국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역할을 안 한다 그러면 냉정히 생각할 때 지금 특히 그 모슬림 테러 같은 걸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한국이 막겠습니까? 일본이 막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럼 뭐냐면 그 대신 사실 미국의 경상 적자 7천억 정도 무역 적자가 나는 그 중에 상당수가 그 국방력을 많이 쓰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한다든지 뭐 리비아가 한다든지. 근데 그건 전쟁이라는 것까지 나면 또 범위가 넓어지는데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한 10년쯤 전에 미래의 세계에 전망한 보고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미래의 세계는 크리스찬 문명과
모슬림 문명 간의 충돌이 불가피하고 그 중에서 그 결론이 재밌어요. 결론이 모슬림 문명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슬림 문명은 단합이 되어 있고 기독교 문명은 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미국이 그나마 그 역할을 해줬어요. 해줬는데 미국이 예컨대 이제 적자를 내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미국도 적자를 내면 안 되니까 그 역할을 못 하겠죠. 그러면 이제 누가 그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전에 중동에 전쟁이 났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유럽에서 그때 전쟁 이름 생각하는 이라크인가 어디 전쟁이 났을 때 원유가 걸린 큰 문제인데 미국 혼자 부담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해서 유럽에서 논의가 있었어요. 영국, 프랑스 맨날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프랑스가 반대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까 그게 바로 한 십몇 년 전에 나왔던 그 보고서 내용이 바로 그런 건데 이 자유진영의 문명은 잘 이게 위기 때 자기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게이기 때문에 잘 안 될 거다 이런 얘기인데 미국이 지금까지는 그 역할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도 그 역할에 한계에 도달할 거로 봐요. 한계에 도달하면 과연 우리 자유진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까지 생각을 하면서 글로벌 통화체제 이게 굉장히 큰 문제. 왜냐하면 미국이 1년에 7천억 적자를 내고 그중에서 그걸 내는 것 중에 상당수는 해외 군사개입 이런 게 있거든요. 했는데 미국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말고 미국이 이제 앞으로 흑자 내. 미국도 우리하고 똑같잖아. 그러면 만약에 이란에서 핵을 개발한다 그러면 개발해서 세계를 위협한다 그러면은 우리도 아마 참여해야 되겠죠. 제가 알기로 한 십몇 년 전에 중동에 참여할 때 우리나라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 이제 그때 행태가 뭐 참여한 거. 우리나라도 아마 일부 가서 그건 직접 전투병력이 아니고 간접 지원병력으로 그 이유가 다 그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옛날에 아까 했지만 미국의 영국 케인즈가 얘기하기를 처음에 이건 언젠가는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트리핀 딜레마라고 그래요. 트리핀 딜레마가 생기기 때문에 글로벌 통화를 창출하자 그런 얘기인데 지금 사토시 나카모토가 민간의 힘에 의해서 글로벌 통화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용도를 마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